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이제 파트 7이에요. 이 파트 7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회계사를 준비하시든 아니면 다른 금융공기업이든 뭐 재무관리 관련된 어떤 시험을 보든 이 CAPM 얘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특히 회계사 시험에서는요, 1차 시험에서도 대략 한 20% 정도 이쪽 파트 7이 시험으로 나오고 2차 시험에서도 최소한 한 문제는 나와요. 큰 문제로. 자, 금융공기업에서도 중요해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재무 관리 하다 보면요, 뭐, 이런 이제 소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전국 뭐 5대 짬뽕집. 지금은 좀 이게 좀 덜한데, 몇 년 전에 보면, 뭐 전국 뭐 5대 짬뽕집 해서 뭐 강릉 어디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게 막 맛집 방송에 나왔어요. 그것처럼 재무관리에 보면요. 3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는 3대 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첫 번째 CAPM 어떤 자산의 가격을 결정 짓는 요인. 두 번째 APT CAPM과 APT는 우리 파트 7에 있는 거예요. CAPM을 좀 더 보완한 게 APT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OPM, 옵션 프라이싱 모델.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 3대 이론이다. 재무관리. 또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야, 재무관리 4대 천왕. 4대 천왕이 있다. 4대 이론. 천황이라고 하죠. 4대 천왕. 누구냐? CAPM, 그렇죠? APT, 그다음에 옵션 모형. 네 번째는 뭘까요? MM 이론. 네, 요 네 가지를 4대 천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요 4대 천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CPA 기준으로 본다면, 자, 몇 문제 나올까요? 현재 이제 24문제잖아요. 제 기억으로 APT, CAPM 합쳐가지고 보통 한 몇 문제 나오냐면, 한 4문제 정도. 많으면 한 5문제까지. OPM은요, 얘가 한 두세 문제가 나와요. MM 확장한 것까지 하면은요, 얘가 한 3문제 나올 거예요. 그럼 최소 몇 문제야? 6문제, 9문제가 나오네. 많이 나오면, 그쵸? 11문제까지. 그냥 10문제 나온다고 치면, 전체 24문제 중에 절반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우리 좀 관련이 없는 뭐 채권 같은 거. 이게 좀 뭐랄까요? 뼈대 만든 다음에 뼈대에 살 붙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요 네 가지가 사실은 재무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척추, 뼈대 같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름을 보면요. 캐피탈 에셋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어떤 자산이 있으면 캐피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하고 머니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좀 다르다. 머니는 단기성 자산, 캐피탈은 장기성 자산. 그러니까 얘는 일반 모형이거든요. 얘를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이런 뜻이에요. 내가 CAPM을 알면은 세상의 모든 장기성 자산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장기성 자산이니까 전통적으로 채권, 주식에 대한 거. 물론 결론적으로 이제 CAPM을 어떤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많이 써가지고 검증하기 때문에 뭐 CAPM 그러면은 주주의 자본 비용 계산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데 원래 이론 만들어진 거는 어떤 일반 모형이에요. 장기성 자산이라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왜 이걸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냐? 결론적으로 요 CAPM으로 나오는 결과물은요. 퍼센티지로 나와요. 수익률, 기대 수익률, 혹은 요구 수익률. 이런 이제 개념으로 나오는데, 자, 볼게요. 제가 이제 항상 요 재무 관리에 그 알파이면서 오메가인 요 수식을 우리가 꼭 품고 있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가정하냐면 요 CAPM이나 요 자본자산 가격 이게 넓게 보면 이게 투자론의 파트거든요. 거기서는 현금 흐름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자산의 가치 만약에 가치하고 가격이 같은 시장이라면 이 자산의 가격이라는 거는 무엇이 결정하냐? R이 결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R이 높으면 자산의 가격이 낮다. R이 낮으면 자산의 프라이스가 높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A 자산, B 자산이 있어요. A 자산은 수익률이 10%야. B 자산은 수익률이 5%야.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A 자산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B 자산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수익률이 10% 5%라는 건 얘가 어떤 할인율의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봐요. 이 뒷부분에 가면은 또 이제 CAPM 응용이라고 나올 텐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세계, 우리가 이제 요 투자론의 세계에서는요. 이걸 좀 자산의 가격을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요 퍼센트지로 많이 표시를 해요. 근데 실제 자산의 가격을 퍼센트지로 표현하면 좀 안 되죠. 왜냐면 자산별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퍼센트지로 표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요 파트에서 우리가 요 자본 자산에 대한 가격을 계산하는 파트에서는요. 어떤 자산의 미래 현금 흐름이 그냥 일정하다 혹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약간 암묵적으로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동일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 10%다라는 거는 자산이 올라가는 맥시멈 값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저렴하게 샀으니까 많이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자산의 수익률이 5%라는 거는 또 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덜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걸 할 때 나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었어. 돈을 잃은 사람은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재무 관리에서는요. 이 사람이 산 주식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주식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내가 돈을 땄어. 그럼 이 사람이 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주식을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워렌 버핏이 언제 어떤 자산을 많이 사냐면 불경기가 심할 때. 왜냐면 불경기가 심할 때는 자산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산 거예요. 호경기 때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잘 안 사요. 이미 자산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 요 CAPM 쪽으로 혹은 투자론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샀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만들었다라는 건데 알았다 하고 얘도 이제 모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가정이 있을 때 평균 분산 모형 혹은 마코비츠 공분산 모형 여기서 여기다 이제 좀 계승한 거예요. 이걸 계승하는 건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승하냐. 그래서 공통적인 거 투자자는 위험회피형 기대희용 극대화 이미 했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라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계속 반복. 최적이라는 건 뭘까요? 효율적인 자산이면서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걸레는 자산이 효율적 자산이잖아요. 그 중에서 나의 위험 회피형,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감안해서 나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자산을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완전 자본 시장이다. 투자 기간은 1기간이다. 자, 요게 좀 돼. 자본 시장은 균형이다. 가격하고 가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권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어떤 거냐면 A라는 주식에요. 주가가 비싼 원인은 두 가지예요. 공급이 적거나 수요가 늘거나. 수요라는 건 이제 매수가 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비싼데 갑자기 회사에서 우리 주식이 비싸네. 주식을 추가 발행해야지. 공급이 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는 가정하지 않는다. 증권이라는 거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또 이렇게 이것 좀 더 확장하면은 이렇게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증권이라는 거는 어떤 증서예요. 쉽게 말하면 주식 같은 거라고 한다면 여기 기업이 있어요. 여기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가 주주라고 할게요. 주주는 기업에다가 돈을 줘요. 돈을 준다는 거는 돈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주가 됐어요. 그러면은 기업은 그 돈을 투자한 거에 대한 징표로 뭐를 줘요? 증권주죠. 이걸 이제 주식이라고 해요. 물론 이 증권은요,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증권 안에는 채무증권도 있고, 지분증권도 있고, 기타 파생결합증권, 여러 가지 이상한 증권들이 많아요.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우리가 보는 건데, 보통 이런 증권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이론에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권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 아까 주식의 예로 본다면 투자자가 돈을 투자하고 회사는 그 투자에 대한 증표로 증권을 발행해요. 그러니까 증권이 고정돼 있다라는 거는 세상에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들이 딱 정해져 있다. 그죠? 돈이 정해져 있다. 투자한 돈. 그 얘기는 세상에 돈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돈만큼. 이 돈이란 건 위험자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 돈이 정해져 있다.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다. 세상에 총 돈의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에서 동질적 기대를 한다. 그러려면 기대 수익률이 자산별로 그렇죠? 예를 들어 A라는 자산이 있어. 근데 A라는 자산이 있는데 1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1번이라는 사람은 난 1년에 한 10% 올라갈 것 같은데 2번은 아니야 나는 한 5% 올라갈 것 같아.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상치가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의 가정을요 어떤 식으로 보냐면 같은 생각을 하는 투자자 군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한 명이 존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이 그렇죠? 모든 생각이 동일한 집단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자산의 미래 기대 수익률, 그 자산이 갖고 있는 미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막 다 똑같이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동질적 기대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제 평균 분산 모형에서는요, 뭘 했냐, 무위험 이자율로 차입하고 대출,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는 얘기만 했는데, 사실 무위험 이자율로 차입과 대출한다는 건요,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면은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CAPM에서는요,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우리가 보죠. 우리 이제 평균 분산 모형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최적이라는 게 있으면 첫 번째가 이처럼 효율적 투자선을 만들어요. 여기가 이제 시그마고 이렇게 있고 투자자는 자기의 무차별 곡선을 효용을 최대화하는 이런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요 A점하고 B점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가지고 B를 선택하는 사람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사람, B를 선택하는 사람은 A를 선택하면은 상대적으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로우 리턴을 선호하는 사람. 즉 어쨌거나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맞게끔 효율적인 자산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나요? 효율적 자산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MVP가 되고 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MVP를 중심으로 위에 게 아래를 지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무위험 자산은 표준반차가 0이 되는데 우리 평균 분산 모형에서는 이 무위험 자산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자산것만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분산 모형에서 아쉽다. 무위험 자산에 대한 가정을 했으면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요 자본 배분선을 하면서 무위험 자산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갑자기 요 효율적 투자선이 이제 직선으로 뻗친 거죠. 여기서도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파트 6에서 배웠던 자본 배분선 그리고 또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만들면 그때 만나는 걸 우리가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그때 만날 때는 이제 자본 시장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요 자본 배분선하고 자본 시장선은 개념적으로 거의 일치하는데 자본 시장선 같은 경우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포트폴리오로 위험 자산의 조합을 만든 거고 효율적 투자선을 자본 배분선은 그 중에 그냥 일부를 만든 거고 그래서 자본 배분선 같은 애들은 시티폰 같은 애들이라고 너무 빨리 사라졌다고요. 그죠? 중간에 그 이론으로 있을 때 금방 자본 시장선이 대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요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M이라고. 시장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냐?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자산을 그 각각의 시가 비중대로 가치 비율대로 만든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시장 포트폴리오에 똑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위험자산이라는 얘기 할 때도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무위험자산이 있는데 현실에서 무위험자산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표준분차가 0인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무위험자산하고 되게 유사한 자산을 어떤 국채 수익률, 어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의 어떤 기대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위험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느냐?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자산의 가치 비율만큼 시가 비율이죠. 그만큼 이제 만든 포트폴리오를 내는데 일단 우리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자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느냐? 그게 좀 알 수가 어려워요. 대부분 딱 언뜻 떠오르는 위험자산은 주식, 이건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권, 뭐 채권도 이제 장외 시장이 대부분이지만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 알아. 부동산, 광물자원, 인적자원, 이런 것들은 진짜 시가총액을 알 수가 없어요.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시장 포트폴리오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자산들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산이 그냥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한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이런 시장 포트폴리오를 대용치, 비슷한 걸로 우리가 뭘 하냐, 주가 지수를 시장 포트폴리오의 대용치로 많이 봐요. 우리가 이제 무위험 자산에 대한 대용치로 아까 국채 같은 걸 본 것처럼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용치로 이 주가 지수를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 주가 지수 혹은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뭐 S&P 뭐 500 이런 식으로 그 국가의 어떤 해당 국가들의 주식시장의 전반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시가총액으로 만든 지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왕 나온 거 요 주가 지수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CPA 시험에서는요, 주가 지수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문제들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금융공기업 시험에서는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융공기업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들도 요 가미에서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가 지수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큰 카테고리로 두 개 하면요, 시가 가중 방식이 있고요, 가격 가중 방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시가 가중 방식이 우리나라 뭐 코스피 200, 그다음에 뭐 종합주가 지수, 그다음에 미국의 S&P 500. 이 보면은 코스피 200 있잖아요. 그다음에 S&P 500 이런 뜻은 뭐냐면 일단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대표적인 200개의 회사로 200개의 회사의 시가총액을 만들어. 그럼 이게 뭐 100이라고 치면 그렇죠? 뭐 200개의 시가총액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천조다. 천조인데 삼성전자가 10%, 예를 들어 뭐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퍼센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똑같은 돈이 있더라도 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시가 비중대로 뭘 만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그건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 포트폴리오, S&P 500 이런 것들. 얘네들은 이제 기준 연도가 있어가지고 기준 연도가 현재,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80년 1월 3일 날 제가 알기로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시작했어. 100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당시에 시가총액이 10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2000까지 갔다. 그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이제 20배 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시가로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하고, 요 가격 가중으로 하는 애들은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니케이 225라고 있어요. 니케이 225. 얘는 이제 일본 주식시장에 있는 대표적인 225개의 종목으로 했는데요. 가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가격으로 가중 평균한 거예요. 지수를. 그러다 보니까 요 가격 가중 지수들은요, 어떤 한 주당 가격이 비싼 애들이 움직이면 지수의 영향이 커요. 시가 가중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비싼 종목이 움직이면 주가 지수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뭐 안 나간다 하더라도요, 유가증권 시장에 거의 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20%면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좀 많이 올랐다. 그럼 주식시장 다 올라가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좀 떨어졌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요. 시가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시가 가중 지수의 특징이고요. 가격 가중은 아까 주식의 한 주당 가격으로 가중치를 줬기 때문에요.
한 주당 가격이 높은 애들이 오늘 많이 올랐다. 그럼 그 지수가 좀 올라가고, 한 주당 가격이 낮은 애들이 한 주당 가격이 높은 애들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니케이 225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우 30 혹은 다우 존슨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이래 가지고 우리 다우 지수라고 하잖아요. 요 다우 30은 그 나스닥이랑 제가 알기로 그다음에 어디냐 NYSE 요 두 개의 시장에 있는 것 중에 두 시장에 있는 대표적인 30개의 종목으로 가격 가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시장 포트폴리오 얘는 존재하지 않아. 그지만 얘랑 비슷한 게 주가 지수라는 게 존재해. 주가 지수는 좀 대용치로 봐. 근데 주가 지수는 뭐 더 세분화해 놓으면은 있어요. 뭐 균등하게 배분한 것도 있지만 크게 양대 산맥으로 요 시가 가중한 지수가 있고 요 가격으로 가중한 지수가 있대더라. 요 시가 가중한 지수는 뭐 대표적으로 S&P 500, 뭐 코스피 200, 뭐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가격으로 가중치를 만든 이 지수는 니케이 225 일본 거죠. 다우 30 혹은 다우 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시가 가중 지수의 특징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주식들이 등락이 전반적인 시장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 가격 가중 지수의 특징은 한 주당 가격이 비싼 주식들이 가중치가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좀 더 주가의 등락을 좀 영향을 준다. 이 정도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우리 자본시장을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뭘 가정했냐? 위험자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위험자산도 있죠. 그럼 일단은 위험자산을 가지고 막 만들어. 그러면 효율적 추산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가 요 밑으로 사실은 얘네들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림은 못 그렇지만 효율적 추산을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미 CAL에서 배웠잖아요. 효율적 추산을 만들고 이 효율적 추산을 우리가 위험자산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자산으로. 자, 그런 이런 위험자산하고 무위험자산을 연결하는 자산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중에 위험에 대한 보상이 제일 클 때가 언제냐? 이 효율적 투자선하고 요 무위험자산에 결합을 했을 때 접하는 점. 그래서 요때 접하는 점을요 우리가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때 나온 선을 우리가 자본시장선이라고 해요.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CAL도 이랬잖아요. ERP는 RF 플러스 예를 들어 뭐 접점 포트폴리오라면 ERT, RF, 시그마 T, 시그마 P였잖아요. 그럼 접점 포트폴리오 대신에 시장 포트폴리오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준편차 대신에 접점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 대신에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로 바꿨죠.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 수식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요 암기하세요. 자, 요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요 상태에서 그럼 CML이라는 게 어떤 거냐?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만든 사실상 얘가 효율적 투자선이 되겠죠. 뭐야? 밑에 있는 효율적 투자선하고 자본시장선은 둘 다 사실 효율적 투자선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무위험자산이 존재하면 이 자본시장선이 효율적 투자선이 되죠. 왜냐면 이 선상에 나왔는데 이 선상의 아래에 있는 모든 자산들은 이 자본시장선에 의해서 지배당하잖아요. 그렇구나. 지배당하지. 그래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선상에 있는 거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B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A를 선택해요. M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요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사람. B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다가 시장 포트폴리오에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사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원인데 어떻게 더 많이 투자하지? 돈을 빌려. 그죠? 돈을 빌려. 돈을 빌려가지고 시장 포트폴리오에 몰빵하는 사람. 차익 포트폴리오. A라는 사람은 내가 돈을 일부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일부는 요 무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람. 그렇구나. 그렇죠? 그럼 밑에 있는 이런 애들은 비효율적인 자산. 왜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자, 이 특징이 볼게요. 우리가 위험을 본다면, 자, 여기 그림을 쭉 보죠. 뭐, 여기 그림으로 보죠. 만약에 여기 M이 있어요. 시장에 있는 자산이에요. M은요, 어떤 자산은 위험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체계적,
달하나는 비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분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비체계적 위험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뭐 N이 종목이 무한대로 간다면 여기서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시장이 너무너무 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시장 포트폴리오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 내가 분산 투자한 거잖아요. 완벽하게 분산 투자했다라고 우리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자산들은요, 비체계적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체계적 위험만 있겠죠. 그쵸? 자, 무위험 자산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험 자체가 없어요. 무위험 자산은 체계적 위험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이라는 자산은 체계적 위험만 있어요. 무위험 자산은 위험이 없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거잖아요. 즉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일부는 M에 투자하고 일부는 여기 투자하잖아요.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전부 다 M에 투자하고 어쨌거나 이 선상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요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의 결합에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수익률은 각각의 좀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ERM. 무위험 자산의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투자 비율로 가중평균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위험은 어떻게 되냐? 무위험 자산은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체계적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본시장 선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은 체계적 위험만 있는 자산이죠. 물론 RF 가면 여기는 체계적 위험도 없겠지만 RF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상에서는 체계적 위험만 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에 있는 자산은 체계적 위험만 있다. 자, 우리가 이 표준변차, 어떤 위험이라는 거를 표준변차로 나타냈어요. 표준변차로 되어 있지만 이 자본시장 손에 있는 모든 자산들은 표준변차로 위험은 표시했지만 걔네들은 전부 다 체계적 위험만 갖고 있는 애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처럼. 그 다음에 그래서 대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 효율적이어야 돼요. 왜냐면 M을 우리가 구성했잖아요. M이라는 자산을요. M을 구성하려면 M을 구성하는 하위 자산들이 있어요. 하위 자산. 시장에 100개의 개별 자산이 있다고 쳐볼게요. 100개를 가지고 만든 자산이 M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M을 투자하지 이 100개 중에 또 1번 자산부터 1번, 2번 이렇게 해서 100번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럼 투자자들은 이 1번 자산하고 무위험 자산을 투자하냐? 물론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1번, 2번 자산, 100번 자산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요 밑에 있단 말이에요. 비효율적인 자산.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개별 자산 측면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자산이 존재해요. 근데 이런 비효율적인 자산 한데 모으다 보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효율적 자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사람, 이런 비효율적인 자산이 없어진다. 비효율적인 자산이니까 나는 얘가 없어. 얘가 불필요해. 얘를 선택하지 않아. 그럼 얘가 만약에 시장에서 도태되겠죠. 시장에서 도태되면 M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M도 못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M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혹은 여기서 M하고 무위험 자산을 선택한다는 얘기는요. M이라는 거를 전체로 하나로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즉 M을 선택한다는 거는 M을 구성하는 이런 개별 자산들을 싸그리 다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처럼 M 같은 효율적인 자산의 위험하고 수익률은 요 관계식이 나왔잖아요. 이게 알 수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애들들 그죠? 아까 전에 보면은 요런 요 개별 자산 중에 여기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관계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자산들은 지배당하는 자산이죠. 쉽게 말하면 자본시장 손에 의해서 알 수가 없다. 수익률하고 위험에 대한 관계를. 그게 이제 맹점이다. 제가 또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람들이 M하고 무위험 자산을 선택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자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있었게 P라는 자산은 좀 위험 자산만 있을 때는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는 자산이야. 그렇지만 자본시장 손에 생기면 지배당하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P는 이 CML이라는 게 존재할 때는 비효율적인 자산이에요. 그럼 P라는 자산은 선택되지 않나? 원칙은 선택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P 자산이 기존에 있는 그
자산하고 무위험 자산하고 상관계수죠. M하고 굉장히 상관계수가 낮아. 그래서 얘를 만들면 좀 그림을 좀 잘 그려야겠다. 얘를 만들면 이런 자산을 만들 수 있죠. 얘가 P야. 그렇지만 되게 낮아가지고 이런 자산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자산은 효율적인 자산이죠. 예를 들어 P 프라임. 누군가는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그죠? P도 일부 들어가 있는 자산이잖아요. 아니면 그죠? 요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요 비효율적인 자산도 상관계수가 충분히 낮다라면 투자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다. 자, 헷갈리죠? 이건 말문제 나올 때 보시면 돼요. 말문제는 교묘하게 이게 그죠? 항상 예외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론 배울 때는 원칙을 배우는 거고 문제 풀면서 이제 말문제 배우는 건데 예외적으로 그런 데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CML 선에서 이게 중요해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이런 A나 요 B 같은 애들은 어떤 거예요? 특히 A 같은 애들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WM 요게 이제 어디에 투자한 거냐면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 비율 그다음에 1만에서 WM은 무형 자산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얘 포트폴리오 ERP는 이런 거죠. 1만에서 WM만큼 RF 플러스 WM ERM 요게 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죠. 자,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은 시그마 P는요. 자, 보시면 원래는 두 자산이 있으면 이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볼게요. W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그다음에 W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플러스 2 W1, W2, 시그마 1, 2예요. 만약에 우리가 1번 자산을 무위험 자산이라고 그러고 2번 자산을 M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볼까요? 무위험 자산의 표준모차 얼마예요? 0이죠. 없어졌어.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의 공분사는 0이야. 왜냐면 무위험 자산은 상관계수 그죠? 상수니까 얘가 0이 돼요. 그럼 뭐가 남아요? 얘만 남죠. 시그마 P는 W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이고 이건 표준모차는 W 시그마 2니까 이렇게 나겠죠? 그럼 요 두 번째 자산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 포트폴리오죠? 쓴다면 시그마 P는 WM에다가 시그마 M. 아, 내가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에 투자한 요 CM의 선상에서 어떤 최적인 포트폴리오를 투자한다면 뭐 A가 되든 B가 되든 할 거 아니에요.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에 투자한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면 되고 이 포트폴리오의 표준모차는 내가 위험자산에 투자한 비중하고 위험자산의 표준모차를 곱하면 되겠구나. 밑에 있는 요 수식 있잖아요. 이건 외우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는 얘를 따로 외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얘를 외우면 문제풀이가 엄청 쉬워져요. 왜 쉬워지는지 뒤에 가서 보면 알아요. 자, 우리 최적 투자점. 얘는요, 중요해요. 얘는 이제 보통 1차 시험에서는 CP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2차 시험에서 간혹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공기업들 보면, 얘는 2차 시험에 좀 나올 만해요. 왜 나올 만하면 쉽거든요, 개념적으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U는, 그쵸? 이 벌써,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차 함수처럼. 자, 그래서 2차 함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효용함수는 저는 A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워져요. 효용함수가 있다. 어떤 수익률하고, 예를 들어, 4, 람다, 시그마, P의 제곱,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자산의 위험이랑 위험에 대한 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요 람다 대신 4, 람다라는 말 대신 그냥 A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에요. A 값이 많이 커지면 수익률이 모든 게 동일한데 A 값만 커졌어요. 효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싫어하게 돼요. A 값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그죠? 낮아졌어, A 값이. 그러면은 위험을 상대적으로 덜 싫어하게 돼요. 야, 그래서 요 A라는 거의 의미는요, 써있네. 위험 회피 정도라고. 그래서 위험 회피 계수다. 이런 의미고. 자, 그러면 우리가 CML 상이라면 요 선이 있어요. CML에 볼까요? 수식은 이 CML 수식은 어느 정도까지 외워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뭐 지금 군대가 옛날 좀 다르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다가 손가락을 탁 치면서 야
너 CM의 공식 외워봐.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죠? 잠자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정신이 오락가락해. 옆에 친구가 야, 너 CM의 공식 외워봐.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암기하셔야 돼요.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그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3, 3은 얼마지? 9. 저 자다가 일어났어. 정신이 어려워. 3, 3 얼마지? 9. 나온 것처럼. 아, 내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 CM의 공식이 뭐지? 외우셔야 돼요. 그런 공식. 저기 제가 이 교재에 암기라고 하는 그 공식들은요. 그런 정도, 구구단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외우다 보면요. 물론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당연히 이해를 기반으로 하죠.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반복하면은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시 구구단을 처음에 우리가 외울 때는 이해했잖아요. 곱하기 이해한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이제 구구단 외워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 그다음부터는 그 공식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외우면 안 되고 문제를 막 주구장창 풀고 이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저절로 외워져요. 외우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최소한 제가 박스친, 암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중간 강의 때 이거는 외우세요 하는 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어느 정도? 구구단 외울 정도로. 자, 여기 볼까요? 여기 CM, 딴 얘기했죠? ERM 마이너스 RF 시그마 M 시그마 P예요. 자, 그러면 우리 포트폴리오잖아요. 얘가 포트폴리오. 얘가 X, 얘가 Y. 그러니까 얘가 시그마 P는 독립변수. 뭐냐면 이제 위험이 변해가지고 ERP, Y 그죠? 수익률이 바뀌는 거예요. 얘가 종속변수. 보시면 무위험 자산 여기 있잖아요. 쑥 있으면 얘가 뭐예요? Y는 A 플러스 BX 이거잖아요. 요 A에 해당하는 게 무위험 이자율, B에 해당하는 게 얘니까 요 기울기가 뭐냐? ERM 마이너스 RF 시그마 M이에요. 그럼 요 기울기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할 때 최적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어떤 점이냐? 요 기울기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은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생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맥스 U라는 건 요 효용을 극대화하자. 근데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우리의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돼. 그다음에 우리의 위험은 이렇게 돼.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좀 전에 한 거. 자, 그래서 MRS라는 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예요. 그거랑 요 그 CML 자본시장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우리는 최적인 투자 조합이 발생한다. 최적이라는 거는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자, 볼게요. 그럼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되냐? 이건 효용이에요. 그림을 그리다 본다면 하나는 ERP라는 변수하고 시그마 P라는 변수 때문에 이렇게 U의 P라는 효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댕강했을 때 얘 단면도예요. 그러니까 얘를 단면도하면 무차별 곡선이 뭐였죠? 시그마 P하고 ERP였어요. 예를 들어 단면도를 한다면 여기서 무차별 곡선을 그리나 밑에서 그리나 같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무차별 1번 얘는 2번. 우리가 1번하고 2번 중에 효용이 어떻게 커요? 2번이 크죠? 왜냐면 2번이 1번보다 모든 점에서 위험은 적게 가져가고 수익은 많이 가져가니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서로 기울기가 다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조금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 이 효용함수를 본다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용값에 상관없이 얘 그 그래프의 모양, 무차별 곡선 모양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마치 어떤 상수로 보자. UP를 상수로 보면은 자, 이게 Y가 되고 이게 X가 되잖아요. ERP는 한 다음에 UP 플러스 A 시그마 P 제곱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 기울기가 뭐예요? 델타 시그마 P하고 델타 ERP가 기울기잖아요. 얘를 이렇게 나눠봐. 한번 미분하는 거죠. 얘를 어떤 값이라고 본다면 얘를 상수로 봐요. 얘를 미분하면 ERP를 한번 미분해 버리면 그죠? 없어지면서 EA 시그마 P가 되겠죠. 요게 바로 MRS. 요거하고 요 기울기가 서로 같아지면 그때 우리가 최적 투자점을 계산하는 건 뭐예요? 얼만큼 투자할까예요. 어디에?
무위험 자산에 얼마큼 투자하고 위험 자산에 얼마큼 투자할지예요. 얘랑 같다고 놓아 볼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써 있네 여기. 얘랑 같다고 놨어. 그렇죠? 같다고 놨어. 우리가 여기서는 문제는 요 수식에서는 W가 없어요. 얼마큼 투자할지.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의 그 표준 편차는 이 W가 여기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W를 계산해야 돼. 요 두식, 요 1번하고 요 2번을 결합해가지고 W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M이고 시그마 M이 있네. 시그마 M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거죠. 아니면은 시그마 P 대신에 얘를 대입해도 되고 시그마 M 대신에 그냥 여기 시그마 M 말고 우리 차라리 여기 있는 것처럼 시그마 P 대신에 얘를 두죠. 시그마 P가 있고 이 시그마 P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자. 야 이렇게 되는구나. 어차피 M끼리는 없어지진 않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면 이게 뭐예요? W. 요 W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비중. 즉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CML이 있었고 여기 있어서 여기가 어딘가 M이었을 거고 여기가 MRS끼리 만나는 점이야. 이게 최적이면 내가 내 자산을 시장 포트폴리오에 얼마큼 투자했으면 나머지 무위험 자산에는 1 빼기 네모만큼 투자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게 효용함수를 주고 계산해봐라. 이게 이제 2차 시험에 가끔씩 나오고 이거는 이제 금융공기업 시험에서도 굉장히 이제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주관식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되게 쉽거든요. 생각보다. 개념만 알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교재에는 예제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우리 자본시장서는 이제 CML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CML이라는 것도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얘도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구나. 그럼 얘의 특징. 자, 그렇죠? 여기 써 있네. 투자들은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M만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 CML이야. CML. 있으면 M이야. 여기 투자문. 여기를 우리가 M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데가 대출 포트폴리오. 차입이잖아요. 내가 A 투자하는 거는 일부를 M에 투자하고 일부를 무위험자산에 투자한 거예요. B에 투자하는 건요. 일부를 M에 투자하고 일부를 무위험자산에 마이너스로 투자하는 거죠. 그것도 넓게 보면 투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CML 선상에서 투자자들은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자산만 투자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투자자라도 자본시장 선상에 임의의 피해를 최고 포트폴리오에 결합하게 되면 투자 선택 포트폴리오 시장 상황 이게 어떤 거예요? 말이 긴데 이런 거예요. 그래프로 또 봐야지. 이게 중요한 성질이니까. 자, 보죠. 여기가 이제 CML 선이에요. CML. 여기가 M이 있겠죠? 자, 임의의 포트폴리오 P예요. P하고 M과의 상관계수 값은 얼마일까요? 둘이 직선이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딱 XY 이런 경우에 로 XY는 얼마였죠? 1이었죠. XY가 움직일 때 똑같은 비율로 움직이면 기울기의 크기가 없이 상관계수였어요.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자산들은 P하고 M 간에 로 PM 얼마냐 상관계수가 1이에요. 여기 만약에 뭐 C가 있어. 로 CM은 1이야. C하고 P는 로 C하고 P도 1이야. 이 선상에 있는 애들은 상관계수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 상관계수 이렇게 나오는 게 나와요. RA라는 거, 그죠? RA는 일부 자산을 시장 포트폴리오에 또 일부 자산을 무위험 자산에 RB도 역시 그러니까 두 개가 뭐냐면 RA가 일부를 시장 포트폴리오에 일부를 무위험 자산에 그럼 RA 자체가 CML 선상에 있는 자산이죠? B 자체도 일부를 무위험 자산에 일부를 시장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B 자체도 시장 포트폴리오 그 CML 선상에 있는 거예요. 두 CML 선상에 있는 자산의 공모자산을 계산해 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관계수는 이렇게 하면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죠? 요 중요한 건, 야, 직관적으로도 선상에 있으니까 상관계수가 1이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거, CML 선유에 있는 임의 포트폴리오 P와 M과의 상관계수 1이다. 자, 여러 가지 있었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M하고 P의 상관계수도 1이고, 여기에 C가 있으면 C하고 M과의 상관계수도 1이고 P하고 C와의 상관계수도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좀 길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할게요. 네.